이번엔 2021년 MBC 교양 부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누가 누굴 인터뷰, 개미의 꿈, 그림 맛집 미알랭 등 다채로운 파일럿과 특집을 선보이며 양질의 변화를 시도했는데요. 지난해 MBC 교양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? 요즘 쇼양의 시대라고 하잖아요. 그 양질의 정보와 재미를 좀 동시에 어떻게 하면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MBC 교양 프로그램의 2021년도는 이런 교양과 예능의 좀 절묘한 접점을 가깝게 다가간 그런 해가 아니었나 평가를 하고 싶어요. 파일럿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정규 방송으로 자리를 잡았던 심야괴담의 같은 경우에는 공포라는 굉장히 좀 차별화된 소재와 그 안에 어떤 사회적인 그 성격까지 들여다보는 이런 깊이 있는 시선도 같이 갖췄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리고 이제 오프 더 레코드 같은 경우에도 비슷비슷한 그런 사건, 스토리텔링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이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본다라는 어떤 차별화된 접근을 통해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좀 다층적인 읽기를 시도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. 그 양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내놓은 프로그램의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도 좀 돋보이는 그런 한 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통적인 문화 예술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들은 소외당하지 않았나. 가령 이제 모두의 예술 같은 프로그램이 조금 더 흥미롭게 문화예술을 가이드하겠다라는 그 기획 의도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20회로 종영이 됐거든요.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많이 좀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새해에는 좀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 교양과 예능의 접점 얘기를 말씀하셨고 사실 그 시도 자체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. 저는 이제 아이디어는 다 좋아요. 이 모든 프로그램 아이디어가 다 좋아요. 누가 누굴 인터뷰 같은 경우 어린이들의 시선을 통해서 정치인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되게 좀 근엄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어떤 다른 면모를 뭐 끄집어낸다거나. 음악 큐! 다 같이! 차이난 말! 차이난 말! 다시는 하지 마. 그림 맛집 미알랭 같은 경우도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림 속에 숨은 정말 음식과 관련한 여러 이야기들과 그리고 실제 그 음식을 해서 맛을 본다. 재미있는 아이디어인데 결과물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. 거기서 나오는 지식 정보량은 되게 많은데 그 마지막에 일종의 그 쿡방과 시식까지가 뭔가 하나 호흡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 느낌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어떤 이런 예능적 형식과 뭐 교양을 섞었다가 아니라 이 형식을 통해서만 이 교양적인 지식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형식이 말하자면 내용을 보증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조금 더 이제 핵심 아이디어를 좀 더 그 디벨롭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저도 MBC 교양 프로그램 작년 한 해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봤는데요. 파일럿도 그렇고 특집 프로그램들도 그렇고 새로운 시도들이 모두 현재적이고 현실 반영적이라는 그 공통점이 눈에 띄더라고요. 빈집살레 인서울 확장판과 설 특집 감성 다큐 오늘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인들에게 재산 개념이자 또 삶의 터전인 집에 대해서 현재적인 관점을 또 보여줬고요. 신년 특집 다큐 다가온 미래 2021 당신의 위시리스트 지구의 미래를 바꾸다에서는 팬데믹과 환경 문제로 바뀔 미래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잖아요. 현재 사회 구성원들이 또 원하는 것과 또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교양 프로그램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데 2021년 MBC 교양 프로그램들은 제 역할을 한 해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 교양 프로그램이 가장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 것은 저는 한 세대 또 다른 세대로서의 문화를 연결하는 그런 방송의 역할을 교양 프로그램이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또 한편으로는 지금 변화하는 문화를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담당하고 있어요. 그런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현재 문화 변화 양상을 이렇게 좀 알리고 공유하는 역할을 좀 더 2021년도 MBC 교양 프로그램에서는 방점을 두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문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문화적 감성을 같이 공유하면서 좀 세대 간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형식적 변화를 통해서 좀 잘 전달해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다만 너무 좀 도전적인 실험을 많이 하긴 하는데 연속성을 가져가지 못하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에요. 좀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장단점이 파악이 됐다면 그걸 바탕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것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풍토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
그럼 2021년 MBC 교양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방송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방송이었을까요? TV 예술 무대에 대한 칭찬을 좀 하고 싶은데요. 안 그래도 좀 접하기 힘든 클래식 무대인데 팬데믹으로 더욱더 접하기가 힘들어졌잖아요. 그런 무대들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TV 예술 무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충분하고 또 거기에 MBC가 수행해야 되는 공영 방송에 대한 그 책임감 또 의무 같은 것들을 이 TV 예술 무대로 풀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워낙 뭐 섭외력이 뛰어나기도 하고 다양한 공연들을 이제 방송으로 볼 수 있게 하는데 백건우, 손여름, 선우예건처럼 굉장히 라인업도 다양하잖아요. 거장부터 젊은 아티스트까지 다양하게 만날 수 있었고 또 여기에 현재 음악계와 함께 호흡하려는 그 모습들, 의지들이 느껴져서 저는 더 좋더라고요. 리차드 용재훈이 그래미 어워드에서 베스트 기악 독주상을 이제 수상했을 때는 발빠르게 그의 과거 무대를 또 편성하기도 하고 또 카디프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김기훈 바리톤의 무대 같은 경우에는 대회 이후에 또 발빠르게 섭외를 하셔서 무대를 꾸렸거든요. Fortunatissimo per verità, fortunatissimo per verità, la la la. 꾸준함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TV 예술 무대를 있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저는 VR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 시즌 2 3회 용균이를 만났다 편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.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지만 그 보도 이면에 왜 이분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시청자들이 정말 체험할 수 있게 잘 구성이 된 다큐멘터리라고 생각을 해요. 그의 상황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을까요? 그 과정에서 김용규 씨가 이제 과거에 쓰던 여러 가지 물품이나 또 목소리 같은 것들도 조금 더 실제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좀 활용한 그런 VR 기술도 인상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(2019년)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,020명. 하루 평균 5.53명이 죽어가고 있다. 우리가 현 시점에서 김용규 씨를 왜 다시 한번 재조명해야 되고 다시 만나야 되는지를 좀 함축적으로 잘 보여줘서 깊은 인상을 남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뭐 MBC 교양의 꽃은 항상 탐나는 TV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다른 프로그램 얘기하자면은 그 MBC 네트워크 특선에 친애하는 나의 도시 3부작을 들고 싶은데 그냥 지상파 전체를 통틀어서도 손꼽을 만큼 좋은 그 프로젝트였다고 생각을 해요. 사실 이제 현재 한국의 발등에 불처럼 떨어진 문제 중에 하나가 지역 재생 이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경제나 일자리 문제도 있을 것이고 되게 중요하죠. 되게 중요한데 또 다른 거는 이제 문화적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. 지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편견 중에 하나가 문화가 척박하다라는 어떤 편견이 되게 많거든요. 근데 그 부분을 그 해당 도시의 그 로컬리티, 지역성을 되게 존중하면서 이 각각 그 지역의 어떤 고유한 문화가 있다라는 것을 특히 각 도시를 사랑하는 청년의 관점에서 이거를 풀어냈거든요. 서울로 가야 된다, 서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를 떠나서 내가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그냥 안 들었어요. 대체 고향이란 무엇인가? 친애하는 도시인 거죠. 또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영상미를 이것을 구현해냈거든요. 그러면서 어떤 지역재생 이슈를 다루는 어떤 굉장히 모범적인 한 방식이었던 것 같고 특히 또 이게 새 지역 MBC의 협업을 통해서 만들었었던 프로젝트잖아요. 이거는 그 네트워크가 왜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프로젝트였던 것 같고 그 3부작 이후에 또 4부, 5부가 또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. 이번엔 시청자들이 작년 한 해 가장 주목한 교양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2021년 가장 사랑받은 시청률 탑3를 살펴볼까요? 잘린 발목이. 3위는 심야 괴담회가, 2위는 빈집살레인 서울 확장판이, 언니! 야, 진짜 나 오랜만이야. 잘 지냈어, 잘 지냈어. 1위는 다큐플렉스 전원일기 2021 4부가 차지했습니다. 다큐플렉스는 아카이브를 적극 활용한 전원일기 2021을 비롯해 정통 다큐멘터리는 물론 강연, 시트콤, VR 등 다양한 팩추얼 장르를 선보이면서 장르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데요. 그렇다면 지난해 위원들이 가장 인상 깊게 본 다큐플렉스는 어떤 에피소드였을까요?
저는 시청률 1위를 기록한 전원일기 2021편을 손꼽고 싶습니다. 사실 국민 드라마잖아요, 전원일기가. 그 전원일기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상징성, 대중성을 세대별로 좀 니즈에 맞춰서 좀 잘 편집하고 연출한 부분이 저는 인상적이었어요. 전원일기를 주로 봤던 주 시청자층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시절에 대한 어떤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이른바 이제 레트로 감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, 전원일기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그 과거의 회상을 현재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그런 요소도 충분히 있거든요. 여성들 관점에서 보면 전원일기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드라마예요. 과거의 그 80년대의 그 어떤 풍경들이 그대로 있거든요. 두 가지 상반된 그런 감정을 담고 있어서 많은 좀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또 흥미를 일으키는 다큐멘터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초유의 그 팬데믹 상황에서의 그 고3을 맞은 수험생들의 이야기를 담았었던 이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이 기억에 남는데요. 그래서 저는 다큐플렉스라는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매 주제마다 새로운 형식을 시도한다는 것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그 대면으로 뭔가 인터뷰를 하고 그 팔로잉하면서 이걸 쫓아갈 수 없는 상황이긴 했는데, 정말 이 상황에서 학교에 나갈 수 없는 어떤 고3들의 상황이라는 것들은 정말 너무 중요하고 이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정말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, 이게 정말 배제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이들이 막 자기들이 브이로그를 찍고 있었으니까는 그걸 모아서 알지 못했었던 그 수험생들의 모습을, 물론 그 수험생 일부의 모습이긴 하지만은 작은 역사 하나하나를 모아서 이렇게 그 구성해서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다큐플렉스의 그 유연함을 잘 보여줬었던 그런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. 하나의 프로젝트로 떨어뜨려 봐도 굉장히 잘 만든 탄탄한 완성도를 가진 그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런 면에서 오은영 리포트도 사실은 단독으로 좀 기억할 만한 그 프로젝트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일부에서는 유아의 성문제를 다뤘는데 이거는 기존의 그 지상파 방송에서 거의 금기시되었던 소재인데 이것을 굉장히 좀 전면으로 다뤘다는 점도 굉장히 좀 획기적이었죠. 그리고 유아 자위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너무나 기성사회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용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, 이것을 어떤 유아의 만족 행동 이런 식으로 좀 대체할 만한 용어를 제시를 해서 기존의 우리 사회에 좀 굉장히 협소한 그리고 왜곡된 그런 성인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어떤 대안적인 관점까지 제시한 그런 방송이었다라고 보고요. 다양한 형식과 함께 어떤 시사성을 잘 보여준 프로젝트가 오은영 리포트였던 것 같습니다. 네, 올해도 다큐플렉스를 통해 시대를 공감하는 다양한 다큐멘터리들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